자, 그러면 토카막을 우리가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 K스타 토카막, Z 토카막이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 토카막의 특성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베리어블을 가지고 그 토카막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기억하시죠? N-tau-T, 바로 퓨전 트리플 프로덕트입니다. density 곱하기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 그리고 온도가 어느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살펴봤어요. 이그니션 컨디션에서 3 곱하기 10의 21승 큐빅미터 킬로 일렉트론 볼트 세컨드. 자, 그러면 대략 우리가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3초라고 하시고 생각하고 덴시티는 10의 21승, 그 다음에 10의 20승 템퍼레처를 10 킬로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만족할 수 있겠죠.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걸로 바꿔보면 5바 세컨드. 그러니까 5기압 정도, 대기압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1초 동안 유지하면 된다. 이게 이그니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조건을 도달하는 게 실은 토카막의 운전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토카막으로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만들든지 간에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핵융합로의 조건을 달성하게 된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K스타나 아니면 독일의 아스텍스 업그레이드나 이터나 여러분이 가서 운전을 하시거나 향후에 운전을 하시게 될 때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igh NE over NGW 이게 뭘까? 그 다음 high beta N, high H98Y2 이런 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펄스 랭스 이건 좀 알겠네요. 몇 초 동안 운전할 것인가.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장치에 가서 실제로 운전을 하고 실험하시게 되면 덴시티 자체가 얼마다, 템퍼레처 자체가 얼마다,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 자체가 얼마다 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더 자주 접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토카막의 오퍼레이션의 목적을 얘네들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겠죠. 실은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또한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카막의 플라즘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다른 장치와 차별성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역으로 서로 다른 토카막 장치지만 이런 파라미터를 서로 맞춤으로써 전혀 다른 토카막 장치에 동일한 플라즘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멘전리스 파라미터, 차원이 없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토카막 원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N타워 T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N은 덴시티죠? 자, 이게 덴시티가 있습니다. 그걸 뭔가 다른 팩터로 지금 노멀라이즈를 했다는 이야기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베타인이라는 것도 사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타라는 건 들어봤죠? 바로 플라즈마 프레셔를 매그네틱 프레셔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베타인은 뭘까? 여기서 N은 노멀라이즈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노멀라이즈드 된 베타. 그럼 베타는 플라즈마 프레셔 함수이기 때문에 NT 곱해진 게 플라즈마 프레셔죠. 그게 이렇게 베타인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과 연관이 되겠죠. 자,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높여야 되는데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도 높여야 되는데 H98. H98은 바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노멀라이즈 된 값입니다. 자, 덴시티를 높이고 싶다. 그럼 덴시티는 그 자체보다는 어떤 프랙션, 노멀라이즈 된 어떤 값. NT, 두 개 곱해진 거 프레셔도 어떤 노멀라이즈 된 값. 그리고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도 어떤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장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플라즈마의 피릭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플라즈마, 토카막 장치의 플라즈마를 특성화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이 시간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들 가지고 실제로 토카막 장치에서 나온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N타우 T라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노멀라이즈된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게 바로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바로 플라즈마의 스테빌리티와 컨파인먼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플라즈마에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 플라즈마의 평형, 그 다음 스테빌리티, 트랜스포트를 이 단계별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먼저 포스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플라즈마 프레셔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걸 뭔가를 잡아줘야 된다. 마그네틱 프레셔라든지 마그네틱 텐션을 가지고 잡아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장치, 프레셔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사실 우리는 이제 토카막 장치가 되는 거죠. 토카막에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평형을 만들게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스테빌리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선을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이게 안정할 것인가? 살짝만 쳐도 터져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다음과 같은 웨이브 형태로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이 퍼터베이션이 그로잉 할 것인지 아니면 줄어들 것인지를 따라서 스테빌리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풍선을 불 때 포스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맞춰주면 좋겠죠. 스테빌리티 이슈.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안정한 플라즈마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말했죠. 트랜스포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 아무리 플라즈마의 포스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하다 하더라도 플라즈마에 자동적으로 디퓨전에 의해서 그레이던트가 있을 경우에 그레이던트 N이나 그레이던트 T가 있을 경우에 밸러시티도 모멘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플럭스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풍선이 쭈그라들겠죠. 토카막 플라즈마가 밀도도 작아지고 온도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걸 지배하는 파라미터들이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파라미터들입니다. 바로 이런 베타N이나 H벡터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연관이 되고요. 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을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아스텍 서클레이드, 독일 막스 플랑크에 있는 아스텍 서클레이드 토카막의 장치의 모습입니다. 장치에서 얻은 실험 결과입니다. 샷 넘버는 14521번 샷이었고요. 자, 플라즈마 전류입니다. 플라즈마 전류 한 800kA 정도 되죠. 800kA, 0.8MA 정도. 처음에 급격하게 올린 다음에 천천히 올린 다음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6초 정도 유지가 된 거죠. 끝까지 하면 7초, 8초까지 샷 전체는 유지가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뉴트럴 빔 인젝션 파워. 우리가 가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플라즈마 전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가열을 넣습니다. 그래서 1.5초부터 시작해서 한 스텝씩, 소스 하나씩을 켜주게 됩니다. 이 뉴트럴 빔 인젝션에 대해서도 후에 핵력 기초 수업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하나씩 가열을 넣어주게 되면 2.5MW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MW의 히팅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베타인을 보시겠습니다. 베타인 값. 파란색. 아까 앞에서 나왔던 파라미터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베타인은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노멀라이즈된 프레셔. 그러면 가열을 해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네요. 이렇게 멈춰서 가고 있습니다. 자, 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스테빌리티 이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후에 제가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H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H98Y2 보시면 처음에는 높은 값이네요. 이 정도 한 0.5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가열을 넣어주니까 이게 한 1.0 정도부터 해서 더 올라가네요. 1.5 그래서 1.0보다 조금 높은 상태로 좀 유지되는 상황.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어떤 덴시티를 노멀라이즈 한 거였죠. 자, 이걸 보시면 이게 가열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다가 가열을 하게 되면서 좀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이 써놨어요. No sawtooth, good confinement, 베타에는 3.5, ti는 t 이 정도 써놨는데요. ne over n gw가 0.88, 그 다음에 3.6초 정도 유지됐고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50배 정도 유지됐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앞에서 나왔던 말 어쨌든 이거 density를 normalize 한 거, normalize 된 pressure, 그다음 normalize 된 confinement time 여기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수업을 다 들으시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샷을 살펴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자, 이게 D알파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전자 에너지 레벨이 3에서 2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발머 계열의 알파 라인인데요. 수소에 자 보시면 이 구간대에서는 이렇게 다이버터, 그러니까 여기 이 아스텍 서클의 로그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스트라이크 포인트가 있죠. 다이버터 쪽에서 때리는 부분.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한 번씩 이렇게 피크를 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네요. 아우터 다이버터는 이 바깥쪽에 있는 다이버터. 철길 두 개가 있었죠. 그냥 바깥쪽에는 철길, 여기는 이너 다이버터. 안쪽에는 철길입니다. 이렇게 뭔가 한 번씩 때릴 때마다 이렇게 손상을, 히트 플럭스가 강하게 난다는 것을, 가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대가 됐더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이럴 경우로 우리가 스몰 엘름 또는 타입 2 엘름이라고 하는데, 엘름은 또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후에 토카막 제가 인스테빌리티를 할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토카막 운전을 할 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상적인 운전 영역대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다양한 조건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토카막 기본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토카막의 기본적인 베리어블들, 토카막 자체와 또는 플라즈마를 특성화할 수 있는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토카막의 기본 모습이 됐죠. 자, 처음에 토로이달 필드 코일을 감아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그리고 전류를 흐른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자기장 형성이 되죠. 자, 이게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즈마에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 방향으로. 그럼 여기에서 또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기장은 지금 까만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 커런트에서 형성되는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기죠. 자,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됐어요. 그럼 실제로 자기장은 어떤 형태일까요? 토카막 내부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토로이달 필드와 폴로이달 필드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토카막 내의 플라즈마는 이 두 개의 벡터 합인 다음과 같은 형태로 얻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꼬이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바뀌었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감아 돌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감아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 들어가죠. 자, 토로이달 방향과 이렇게 돌고 있는 폴로이달 방향이 서로 합쳐 있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헬리클 마그네틱 필드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자기장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로컬 코디네이트로부터 토카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토카막 도넛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자기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플라즈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파티클은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자기장을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를 이렇게 감아줬어요. 솔레노를 감아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토로이달 필드 코일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걸 우리가 마이너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토로스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는 액세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중심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넛의 중심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쪽 방향이 말씀드린 대로 세타 방향, 이걸 다른 말로는 폴로이달 디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장이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일직선이 아니라 토로이달과 폴로이달. 자,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와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의 벡터 합인 이 방향, 이런 방향으로 꺾여 있게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세타로 시작했지만 여기 위치에 오게 되면 이렇게 세타가 좀 바뀌었어요. 각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토로이달 디렉션은 이쪽 방향, 이렇게 도는 방향을 토로이달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카막 플라즈마의 가장 기본적인 변수부터 한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이저 레디어스입니다. 주 반경이라고 우리말로 하고요. 이 도넛의 여기 중심으로부터, 축으로부터 이 마이너 엑시스까지, 토로스의 중심부까지의 이 거리를 R0, 메이저 레디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오메트릭 팩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있는데요. 플라즈마 이 반경, 플라즈마를 쪼갰을 때 이 절반, 이 값을 마이너 레디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반경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플라즈마의 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펙트 레이쇼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스펙트 레이쇼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A분의 R0 마이너 레디어스를 메이저 레디어스를 마이너 레디어스로 나눠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에서 5 정도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스펙트 레이쇼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피직스로 우리가 뭐 이론을 전개하거나 할 때는 또 인버스 아스펙트 레이쇼를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입실론은 R0분의 A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은 이제 그것을 뒤집은 값이 되겠죠. 대략 0.2에서 0.35 정도 값을 갖게 되고요. 물론 장치마다 값들이 다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K-스타 장치, 이터 장치 있는데요. K-스타 같은 경우는 이 아스펙트 레이쇼가 3.6입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레디스가 1.8이고 1.8m, 마이너 레디스가 0.5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버스 아스펙트 레이쇼 같은 경우는 또 뒤집어서 값을 뒤집으면 되죠. 0.28 정도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터는 어떻게 되나? 이터는 메이저 레디스가 6m, 6.2m, 그 다음에 마이너 레디스가 2m니까 이걸 아스펙트 레이쇼를 계산해 보시면 3.1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인버스 아스펙트 레이쇼도 계산해 보시면 0.32 정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들, 기본이 되는 파라미터, 메이저 레디스, 마이너 레디스, 아스펙트 레이쇼, 인버스 아스펙트 레이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스펙트 레이쇼 관점에서 새로운 토카마크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다음 여기서 보시면 스탠다드 토카마크는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도넛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large aspect ratio, 아스펙트 레이쇼가 크다. 그러니까 R0가 크잖아요. 이 메이저 레디스가 크기 때문에 large aspect ratio. 이게 일반적인 토카마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튜브 형태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더 압축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었을 때 이 경우는 메이저 레디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이너 레디스는 늘리죠. 보시면 반경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런 토카막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슈페리칼 토카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구형 토카막. 자, 여기서 구형은 신형 구형이 아니에요. 구와 같은 형태다. 축구공 같은 공과 같은 형태다 해서 슈페리칼 토카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슈페리칼 토르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로우 아스펙트 레이쇼에 해당된다. 그러면 로우 아스펙트 레이쇼 토카막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스탠다드 토카막에 비해서 그럼 살펴보시면 이 입자의 자기장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이 슈페리칼 토카막에 자, 다음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돌면서 빙글빙글 안에서 많이 돌죠? 안에서 많이 돌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자가 보통 이 안쪽에 많이 위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안쪽이 good curvature region, 바깥이 bad curvature region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인터체인지 모드 또는 플루트 인스테빌리티 미러에서 배웠었죠. 그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자, 입자가 이 안쪽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장이 더 강해져요. 이쪽은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장이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퍼터베이션이 생기면 이 퍼터베이션이 자라게 되면 자라게 될수록 자기장이 더 약해지니까 매그네틱 프레셔가 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 퍼터베이션이 자랄 수가 있고 이 내부 같은 경우 뭔가 퍼터베이션이 생겼을 때 퍼터베이션이 이 안쪽으로 더욱더 자라려고 하면 자기장이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매그네틱 프레셔가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쪽은 굿 커버처 안정화되고 바깥쪽은 배드 커버처 안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필드 구조가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굿 커버처 영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플라즈마가 굉장히 더 안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슈페리컬 트로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베타인 값, 아까 말씀드린 노멀라이즈드 된 플라즈마 프레셔, 베타인이 값이 더 일반적인 토카막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 그림 생각나시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기장이 이런 구조를 그려야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더 강해져야 되죠. 반대로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안쪽, 여기가 안 좋은 구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펙트 레이쇼, 그 다음에 인버스 아스펙트 레이쇼, 메이저 레디어스, 마이너 레디어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이 슈페리칼 토러스 장치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베스트라는 장치인데요. 이름이 버서틸 엑스페리멘트 슈페리칼 토러스라고 해서 다용도 실험 슈페리칼 토러스 장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장치의 모습입니다. 크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사람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기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챔버가 이렇게 위아래 3개 있죠. 깡통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플라즈마 모양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플럭스 서페이스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장 구조들이 이렇게 생기죠. 코일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센트럴 솔레노이드도 있고요. 여기도 파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파셜 솔레노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 PF 코일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얘네들 커런트들을 바꿔가면서 플라즈마와 자기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장치는 컴팩트하고 하이베타 슈페리컬 토러스 실험을 수행을 하는데요. 굉장히 일롱게이트된 챔버,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일롱게이션 되어 있죠. 타원 형태의 챔버. 이 챔버에서 이 파셜 솔레노이드가 있어서 센트럴 솔레노이드인데 파셜이죠. 일부만 있는 게 있어서 이쪽을 또 우리가 특별하게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드밴스 토카막 시나리오, 예를 들면 매우 고성능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실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토카막 스타트업 예를 들면 이게 없이 센트럴 솔레노이드 없이도 스타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토카막에서 PF 코일, 여기 CS 코일 커런트를 바꾸면서 인덕티브하게 커런트를 만들지 않고 난 인덕티브한 방식으로 커런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요. 고성능 플라즈마, 그리고 새로운 다이버터 컨셉트 같은 것을 연구하는 게 이 베스트 장치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는 현재 0.1테슬라인데 0.3테슬라까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고요. 메이저 레디스는 0.45. 자, 메이저 레디스입니다.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0.45고 마이너 레디스는 플라즈마 반경은 0.33 정도 되고요. 아스펙트 레이시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1.36 정도 됩니다. 이 경우는 계산해 보시면 플라즈마 전류는 100kA 정도 현재 되고요. 그 다음에 300kA 정도를 후에 운전할 예정이 있고, 자, 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일롱게이션, 플라즈마 얼마만큼 타원 형태를 갖는가. 1.6인데 나중에는 2.0. 그 다음에 세이프티 팩터도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6에서 5 정도. 자, 이런 팩터들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아스펙트 레이시오까지는 현재 메이저, 마이너 아스펙트 레이시오는 배웠는데 일롱게이션은 뭐고 Q90은 뭔가, 이건 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베스트 장치에 이제 설치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열 장치도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히팅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진공 설비도 이렇게 있고 장치의 모습이고요. 내부에 플라즈마를 찍은 사진의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있는 베스트라는 장치의 이게 로우 아스펙트 레이시오 토카막 장치 슈페리컬 토러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앞에서 나왔던 일롱게이션이란 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플라즈마의 평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여기서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플라즈마의 평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원래는 기본적으로 플라즈마가 원형이에요. 다음 같은 첫 번째 원형 플라즈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실제로 K스타나 그다음에 방금 보셨던 베스트 장치도 다음과 같은 D자 형태의 플라즈마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플라즈마를 특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K스타에서 플라즈마 모양 어떻게 생겼니? 이토는 어떻게 생겼니? 베스트는 어떻게 생겼니? 서로 동일한 모양의 플라즈마 만들 수는 없니?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모양을 만든다면 어떤 동일한 어떤 피직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롱게이션이라는 베리어블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플라즈마 반경이 A였죠. 그러면 이쪽 주반경, 부반경으로 들어보셨죠? 이쪽의 반경을 카파 A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카파가 일롱게이션. 여러분 배우셨죠? 타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주반경, 부반경 할 때. 카파가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원이죠. 위도 A가 되니까요. 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카파 값을 높이게 되면 보시면 원래 이 원에서 저기서 점점 이렇게 타원 형태로 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 플라즈마 모양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트라이앵글라리티가 필요하겠죠. 트라이앵글라리티. 이거 뭐냐면 삼각형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플라즈마 이렇게 D형으로 생겼는데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죠. 여기는 그 일자 형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트라이앵글라리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플라즈마에게 중심축이 있습니다. 원래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죠. 근데 이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중심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서 이동한 만큼 우리가 트라이앵글라리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런 삼각형이었다 생각할게요. 삼각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삼각형인데 여기 잡아당겨요. 점점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서 중심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겠죠. 여기 있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델타, 삼각도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원 형태와 삼각도 형태를 합쳐놓으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D형 형태의 플라즈마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중심축, 마그네틱 엑시스, 플라즈마의 중심을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엑시스는 다음과 같이 0,0이 아니죠. 이 경우에. 그 다음에 버티컬, G방향으로도 이만큼 올라가 있고 레디얼 방향도 이만큼 이동되어 있죠. 따라서 이 점을 RX, GX 이 점이 바로 플라즈마 마그네틱 엑시스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의 기본적인 모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보시면 여기 길이는 2A다 말씀드렸죠. 플라즈마 반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반경. 그 다음에 이 높이를 우리가 2B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롱게이션은 A분의 B로 정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A분의 B. 이것분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라이앵글러리티죠. 트라이앵글러리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축과 여기 원래 원의 이쪽 간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실은.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형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X포인트가 한쪽만 생기고 업다운이 어시메트리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경우는 여기랑 중심이랑 보면 D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이 아래쪽은 C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트라이앵글러리티는 2A분의 C 플러스 D로 표현하게 됩니다. C와 D가 값이 같다. 뭐 C와 같다. 그럼 이 경우가 되겠죠. 좀 간단하게 표현되고 서로 업다운 어시메트릭하게 플라즈마가 일롱게이션이 생길 트라이앵글러리티가 생길 경우는 이렇게 에버리지된 트라이앵글러리티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퍼 트라이앵글러리티, 로어 트라이앵글러리티에서 각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로 평균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트라이앵글러리티를 정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모형을 살펴보시면 예전에 이제 독일 막스 플랑크의 아스텍스 서클의 토카막 장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이런 형태. 살펴보면 이런 형태의 플라즈마도 있었고 이런 형태의 플라즈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후에 또한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 부분에서 이 핵력 기초 강좌에서 제가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즈마의 모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리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주걱과 같아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원래 생기면 리미터라는 게 벽으로부터 튀어나와서 플라즈마의 바운더리를 결정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플럭스 서페이스들이 있고 이제 바운더리를 이렇게 결정해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리미터와 닿는 이 빨간색 선을 우리가 세파라트릭스 또는 Last Closed Flux Surf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자기장 라인들, 이 자기장 라인은 더 이상 클로즈 되지 않아요. 벽을 닿아버리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스크래프 오프 레이어, 긁어내는 영역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리미터 플라즈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은. 또는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이버터 플라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미티드라고도 하고요, 다이버티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럭스 서피스가 이렇게 닫혀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닫혀있는 게 있어요. 빨간색 라인을 쭉 따라가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게 닫혀가지고 이제 이쪽 가서 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이걸 Last Closed Flux Surface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일하게 Separatrix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 영역들 Last Closed Flux Surface 바깥 영역을 Scrape of Layer라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모형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0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플로이드 자기장 0이 되는데 이걸 X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장 라인 여기를 때리고 있네요. 이렇게 빨간색을 때리고 있죠. 이 부분은 때리기 때문에 다이버터 플레이트를 때린다. 다이버터 타겟 플레이트를 때린다. 철길 두 개 있었죠. 이 철길 닫고 있는 이 부분을 스트라이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케이스타는 이런 다이버터 형태니 아니면 리미터 형태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원형이니 아니면 트라이앵글러리티는 어떻게 되니 일롱게이션은 어떻게 되니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걸 이렇게 다음과 같이 특성화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케이스타 장치와 이터 장치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퀄리브리엄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메이저 레디어스는 케이스타는 1.8m, 이터는 6.2m 말씀드렸죠. 마이너 레디어스는 케이스타는 0.5m, 이터는 2m. 플라즈마 전류는 2mA, 그 다음에 이터는 15mA입니다.
자, 플라즈마 모양을 나타내는 일롱게이션. 근데 엑스포인트에서의 일롱게이션. 그 말은 그냥 last closed flux surface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되겠고요. 쉽게. 케이스타는 2.0, 이타는 1.85. 케이스타가 더 많이 이렇게 위아래로 타원 형태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triangularity. 마찬가지로 엑스포인트에서 평균된 값입니다. 0.8이 되고요. 이타는 0.5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케이스타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면을 보시면 케이스타는 업다운 시메트리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델타 값도 이 경우는 평균 값이긴 하지만 업다운 시메트리니까 위아래가 서로 같겠다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터를 보시면 업다운 시메트리 하지 않죠. 위아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롱게이션도 위아래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평균 값이 0.5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퀄리브리엄 파라미터 이외에도 토로이달 자기장은 케이스타는 3.5 테슬라, 이터는 5.3 테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펄스 랭스는 케이스타는 300초, 이터는 500초. 그 다음에 연료는 케이스타는 하이드로전이나 듀테리움, 주로 듀테리움 운전을 하고요. 이터 같은 경우는 듀테리움과 트리튬으로 운전을 합니다. 자, 플라즈마 모양들을 비교한 겁니다. 다양한 장치들에. 케이스타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D3D라는 미국 장치, 제너럴 아토믹스에 있는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IPP, 막스 플랑크에 있는 토카막 장치,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장치인 Z 장치, 그 다음에 일본에서 있었던 JT60D 업그레이드 장치입니다. 현재는 JT60D 슈퍼 어드밴스드로 좀 초전도 토카막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이걸 특성을 지을 수 있는 파라미터는 뭐냐? 그림을 그렸지만 특성을 지으려면 메이저 레디어스, 마이너 레디어스, 그리고 일롱게이션, 트라이앵글러리티로 이거를 특성화를 지을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베리어블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노멀라이즈드 베타. 자, 기억하시죠? 노멀라이즈드는 어떤 프레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른쪽 한번 케이스타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의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까 RSX와 유사한데요. 시간에 따라서 0초부터 7초까지 있습니다. IP는 자, 플라즈마 커런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플라즈마 커런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450kA죠.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자기장은 1.2테슬라였고요. 뉴트럴 빔 인젝션 히팅 파워입니다. 3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열을 했고요. 여기서 한 번씩 분립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백그라운드를 재서 차지 익스체인지 리커미네이션 스펙트로스코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온 온도를 재기도 하고요. 플라즈마의 로테이션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 빔 소스 3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운전한 모습이고요. 그럼 베타를 보시면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또 가열하게 되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추가로 가열을 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많은 피직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다루지는 않겠고요. 자, 이렇게 근데 굉장히 많이 오실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다 보시면 이 순간에 히팅을 끄질 않았어요. 보세요. 특별한 뭔가 변화가 없었는데 베타인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3.5 정도에서 뚝 떨어져서 한 2.0 가까이까지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리커버를 하지만 결국 이제 플라즈마가 종료되었고요. Q라는 값이 여기 Q95라는 값이 또 여기도 나오네요. LI라는 값도 나오는데요. 이제 학부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음 스토어드 에너지입니다. 토탈 스토어드 에너지, 플라즈마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가열하니까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베타인과 유사하게 올라가요. 스토어드 에너지는 결국 density 곱하기 temperature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륨 적분을 하고 하면 되겠죠. 줄이니까 이 경우는 시간에 따라 적분도 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 또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궁금하죠. 도대체 왜 저기서 성능이 저하가 되는가? 베타는 왜 떨어지는가? 그래서 여기에 토카막 플라즈마 이제 진단인데요. 진단은 제가 행위학 기초 시간에 다루지는 않는데요. 플라즈마 주위에 이제 코일들을, 자기장 코일들을 감아 놓습니다. 플라즈마 이제 회전을 하고 하는데요. 회전하면서 플라즈마의 어떤 변화가 이 코일에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데요. 그걸 측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뭐 노이즈 레벨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자기장에 뭔가 잡히고 그 순간에 얘네들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실은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베타가 올라가게 되면 플라즈마 불안정성이 생겨서 이렇게
플라즈마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실 첫 번째 제가 핵융합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네오 클래시컬 테어링 모드 보면서 베타인이 올라가면 불안정성이 생긴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사실 그거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타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럼 베타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토로이달 베타. 토로이달 베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플라즈마 프레셔를 마그네틱 프레셔로 나눠준 건데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는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BT, IP로 나눠준 게 바로 베타인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도 있는데요. 토로이달 베타, 이제 이 베타 T를 여기에 그림을 그려놨고 X축은 IAB, 이것은 역수입니다. 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타 T는 베타인 곱하기 AB분의 I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 바로 기울기가 이 베타인에 해당됩니다. 베타인은 3.5의 기울기를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이 바깥쪽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베타인이 어떤 스테빌리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타인 높이면 좋아요. 성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스테빌리티가 바운더리가 존재해서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터는 이런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이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1.8, 베타인 1.8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베타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 우리가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생각나시죠? 우리가 박스 세 개가 있었습니다. 작은 박스, 큰 박스, 인슐레이션이 된 박스. 그래서 초로 가열을 해서 같은 시간대에 도달했는데 초를 끄고 난 다음에 온도가 뚝뚝 떨어지더라. 이때 이 폴딩 시간, 이 시간을 바로 이만큼 떨어졌을 때의 시간, 빨강, 노랑, 초록의 이 시간들을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제가 좀 정성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정량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은 스토어드 에너지,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로 나눠주느냐? 인풋 파워입니다. 위협에서 넣어준 파워 마이너스 라운드 W 라운드 T. 이건 시간에 따른 스토어드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식 자체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다섯 번째 시간이죠. 퓨전 리액터 에너제틱스 엔타우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거기서 타우이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식을 가져오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W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텀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대략 스토어드 에너지를 인풋 히팅 파워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됩니다. 실험에서 실제로 이 값을 측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를 보신다면 여기 스토어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히팅 파워 우리 얼마나 줬다, MBI 얼마만큼 줬다, 히팅 파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게 되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케이스타와 같이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라 이터라든지 후에 핵융합 로라든지 향후에 만들게 될 토카막 장치에서는 그러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퓨전 트리플 파라미터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N 타우 T였어요. 거기서 타우가 들어가죠. 타우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은 굉장히 토카막에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노멀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스케일링 로우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카이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diffusivity의 함수죠. 그냥 역수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역수는 히트 컨덕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이 빨리 빠져나간다 그러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짧겠죠. 그래서 이게 크면 이게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토카막 플라즈마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이걸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알기가 어렵겠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트랜스포트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배웠었죠. 이런 디퓨지비티에 관련된 것은 트랜스포트. 따라서 후에 핵력 있죠. 다음 강좌에서
제가 또 이 플라즈마 토카마키 트랜스포트를 다룰 때 이 부분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토카마키 장치 데이터를 다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엠피리칼 스케일링 로우를 찾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리그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팅을 하는데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어떤 상수 곱하기 플라즈마 전류, 자기장, 히팅 파워, 밀도 그리고 매스 어떤 연료를 사용했느냐 핵융합 연료로 메이저 레디어스 이건 뭐죠? 아까 배웠죠. 인버스 아스펙트 레이쇼도 여기 들어가네요. 일롱게이션 플라즈마 모양도 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걸 다 가지고 피팅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값을 얻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엔지니어링 값들을 넣어가지고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피팅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장치죠.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알카트, C모드, MIT의 장치입니다. 컴파스 장치, D3D, Z 다양한 장치들을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피팅을 했죠. 그래서 이걸 피팅을 하게 되면 그리고 피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IPv98Y2라고 이상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터 피직스 베이시스, 이터의 어떤 피직스를 알기 위한 어떤 우리가 다큐멘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1998년 Y2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그 데이터베이스를 피팅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팅한 거예요. 0.0562 곱하기 플라즈마 전류의 0.93승, 자기장의 0.15승, 파워에는 반비례하죠. 마이너스 0.69승, 밀도의 0.41승, 매스의 0.19승, 메이저 레디어스의 1.97승, 입실론의 0.58승, 카파의 0.78승. 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전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니어하다. 전류를 높이면 높일수록 컨파인먼트가 좋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역으로 자기장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토로이달 자기장은. 우리가 토로이달 자기장을 사용하는 게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인데 사실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는 매그네틱 컨파인먼트가 아니라 커런트 컨파인먼트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전류에 대해서 굉장히 컨파인먼트가 좋아지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사이즈, 메이저 레디어스에 대해서는 거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장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컨파인먼트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세숫대야에 물 받아넣고 열이 빠져나가는 거랑 욕조에 물을 받아넣고 빠져나가는 생각해 보시면 욕조의 물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죠. 연용량 좋죠. 그래서 컨파인먼트가 더 장치가 크면 클수록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터를 설계했을 때 이 값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집어넣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터는 값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한 3초 정도 되겠다라는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 경우는요, 지금 3.6 플러스 마이너스 0.7초 정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스케일링 로우를 찾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장치를 설계할 때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동일한 그림인데요. 리액터는 또 어디쯤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스케일링을 가지고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직접 사용하진 않았죠. 우리가 H 팩터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거 H98Y2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뭐냐? Normalized 된 팩터인데요. 이걸 우리가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 인하인스먼트 팩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실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실험에서 나온 값이에요. 이걸 이 스케일링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값을 H98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H98이 1보다 크다는 말은 뭐냐면 이 데이터에 사용했던 값들 여기보다 더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H98이 1보다 크다는 말은 보통 이런 장치에서 나왔던 성능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98이 올라갔다, 1보다 더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컨파인먼트가 향상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베타인은 아까 얘기했는데 베타인이 올라갔다. 이 말은 스테빌리티가 좋아졌다. 플라즈마 성능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 경우는 H98이 올라갔다. 이 말은 컨파인먼트가 좋아졌다. 그래서 플라즈마 성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장치마다 이걸 또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케이스타는 H98이 얼마만큼 올라가니 뭐 1.5다 그러면 다른 장치 일반적인 경우보다 뭐 한 1.5배 올라갔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디멘전리스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파라미터가 있었죠. 베리어블입니다. 그린월트 덴시티인데요. 그린월트 덴시티에 NG 또는 NGW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 아까 덴시티를 이걸로 노멀라이즈를 시켜줬어요. 나눠줬었죠. 자, 그린월트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플라즈마 전류를 파이 A제곱으로 나눠준 거. 그래서 만약에 일롱게이션이 없는 상황, 원형 플라즈마 들어가면 그냥 커런트 덴시티가 되겠죠. 토탈 커런트 플라즈마 전류를 파이 A제곱으로 나눠줬으니까 커런트 덴시티가 되겠죠. 단위 면적당 커런트. 자, 이게 간단하게 그린월트 덴시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근데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 유도된 게 아니라 실험에서 나오게 된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덴시티가 그린월트 덴시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값이 덴시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플라즈마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붕괴가 되기도 해요.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장작을 뗀다라고 할게요. 난로에서 나무에 장작을 넣어가지고 난로를 떼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추워 빨리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나무를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이 꺼져버리죠. 그것과 유사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의 핵융합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덴시티를 많이 올려야겠다 해서 덴시티를 막 높이는데 어느 순간 돼버리면 그린월트 덴시티에 가깝게 되면 플라즈마가 순간 붕괴돼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너무 높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팩터, 그래서 덴시티랑 그린월트 덴시티 프랙션을 가지고 노멀라이즈 된 팩터죠. 디멘전리스. 또한 플라즈마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밀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파라미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Q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이프티 팩터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카마이 구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자기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기장은 토로이달 자기장과 폴로이달 자기장이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값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셔널 트랜스폼. 로테이셔널 트랜스폼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요. 자, 이건 뭐냐? 파이 방향으로 2파이만큼 변했을 때, 자, 무슨 말이냐? 토로이달 방향으로 이렇게 2파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세타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했니? 라는 게 바로 로테이셔널 트랜스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로이달 방향 한 바퀴 돌았을 때 폴로이달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자, 이 라인들을 따라가 보죠. 이게 마그네틱 필드 라인인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돌아서 제자리 이 플럭스 서페이스 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자기 원점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선상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폴로이달 방향이 얼마큼 이동이 됐죠. 그 값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이걸 로테이셔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이오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어떻게 정해놨냐? 델타 파이 2파이분의 델타 파이분의 델타 세타. 자, 파이만큼 이동했을 때 델타 파이만큼 변했을 때 그때의 델타 세타 양을 구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R분의 B 세타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델타 파이는 캐피탈 R분의 B 파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 레디스죠. 마이너 레디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RB 파이분의 2파이 B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쓴 건 다음과 같은 식을 가져왔는데요. B 파이분의 RD 파이는 B 세타분의 RD 세타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이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로이달 방향을 한 바퀴 돌았을 때 폴로이달로 얼마만큼 변하느냐는 로테이셔널 트랜스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정의할 수 있는데 Q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Q가 바로 세이프티 팩터가 되는데요. 이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역수입니다. 보시면 이것의 역수예요. 폴로이달로 한 바퀴 돌았을 때 토로이달로는 몇 바퀴 도느니? 라는 말입니다. 그과 반대죠. 폴로이달로 한 바퀴 돌 때 토로이달로는 얼마만큼 가니? 이 필드 라인을 따라갔을 때 그렇게 정의가 돼서요. 결국 이 아이오타의 역수가 돼서요. Im은 2파이로 되고요. 그래서 이 식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시게 되면 R분의 R, B세타분의 B파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우리가 EQ를 Safety Factor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Number of toroidal orbits per poloidal orbit. 폴로이달로 한 바퀴 돌았을 때 토로이달로 몇 바퀴를 돌았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세이프티 팩터가 됩니다. 근데 이 세이프티 팩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톡감하기서 이 세이프티 팩터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스테빌리티가 결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플라즈마의 컨파인먼트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퀄리브리엄에서 나오게 되는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이 Q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즈마 평형, 플라즈마 안정성, 플라즈마 수송 이 모든 측면에서 Q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토카막에서 이 Q 프로파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터 장치의 모습이죠. 이터에 있어서는 Q 프로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이터가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란색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 서페이스에서 95% 정도 가장 자리에서 플라즈마 가장 세파라텍스 생각하고요. 거기서 95% 정도 위치에서는 값이 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시나리오도 생각합니다. 이 Q 프로파일 이런 형태를 조금 바뀐 형태, 말 안장 형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95%에서의 Q 값이 5 정도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스테디 스테이트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100% non-inductive current 드라이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이것, 베이스라인과 녹색과 파란색이 중간 정도 위치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는 어드밴스드 인덕티브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그때 Q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빨간색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초록과 파랑을 약간 섞어놓은 형태,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Q95 값도 마찬가지로 5와 3의 중간 정도인 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Q 프로파일이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안으로 갈수록 Q 값이 일반적으로는 더 줄어들고 바깥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꼬여있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안과 바깥에서 마그네틱 플래그를 헬리컬하게 꼬여있잖아요. 어떨까요? 자, 그럼 앞 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안으로 갈수록 더 많이 꼬여있다. 더 많이 꼬여있으면 Q가 더 작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폴로이달로 한 바퀴 돌았을 때 토로이달로 금방 한 바퀴를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안으로 갈수록 Q 값이 더 작고 바깥으로 갈수록 Q가 일반적으로는 더 커진다. 이게 토카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 새로운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매그네틱 쉬어라는 것을 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Q 프로파일이 방금 주어졌죠. 얼마만큼 필드라인이 꼬여있는지 정도, 헬리칼한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꼬여있는 정도가 플럭스 서페이스 각 위치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값들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위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이 마그네틱 쉬어입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쉬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Q의 그레디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레디얼로 나갈 때 얼마만큼 빨리 변하느냐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각 플럭스 서피스에서 그 다음으로 갈 때 얼마만큼 마그네틱 필드의 피치 앵글이 변하냐를 나타내는 척도가 이 매그네틱 쉬어고요. 이 경우는 MHD 불안정성, 토카막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만들어내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는 토카막의 평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평형을 다루게 되면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를 다루게 되겠죠. 그때 이제 스테빌리티, 플라즈마 인스테빌리티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런 토카막에 존재하는 불안정성들, 특히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만들어내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토카막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거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플라즈마 내에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불안정성,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만들어내는 불안정성,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 특히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나타나는 불안정성에 이제 마그네틱 쉬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고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불안정성이 역할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컨파인먼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Q 프로파일이나 매그네틱 쉬어 프로파일은 굉장히 컨파인먼트,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보시면 필드 라인들이 서로 엇갈리게 되죠. 플럭스 서피스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필드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또 위쪽은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한쪽 필드 라인 쪽에서 예를 들면 퍼터베이징이 잘 왔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쪽 위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여기서 필드 라인이 퍼터베이징 하면서 이쪽 라인에 닿게 되겠죠. 근데 서로 이동하게 되면 이 퍼터베이징 잘하다가 또 끊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서로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자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역할 때문에 마그네틱 시어가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럭스 서피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혹시나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될 부분을 생각을 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플라즈마 제가 평형을 할 때 복습을 했던 부분입니다. 플라즈마 기초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다이아모네틱 커런트 할 때 기억나시죠? 이런 플라즈마 이퀄리브리움 해놓고 다이아모네틱 커런트에 의해서 자기장이 걸려있으면 이렇게 다이아모네틱 커런트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J 크로스 B는 그리든 P를 만족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만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 개가 서로 직교한다는 이야기죠. J와 그레든 P가 서로 직교하고 B와 그레든 P가 서로 직교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B 돗 그레든 P는 0이 되고 J 돗 그레든 P는 0이 돼요. 근데 그레든 P는 레디얼 방향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커지죠. 따라서 그레든 P가 이렇게 된단 말은 어떤 평면상의 면상에서는 프레셔가 일정인 면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프레셔가 컨스턴트인 면을 우리가 매그네틱 플럭스 서피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토카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동일한 그림이죠. 다만 리니어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토로스 형태입니다. 토카막에서도 필드 라인이 이 위에 존재합니다. 한 바퀴 돌고 막 여러 바퀴 돌겠죠. 헬리칼하게 돌 텐데 돌더라도 이 서페이스 상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상을 플럭스 서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도 거기서 일정하게 되고요. 필드 라인이 일정의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가 거기서 일정한 값을 가게 됩니다. 필드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프레셔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그네틱 라인이 컨스턴트한 프레셔 위에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면을 매그네틱 플럭스 서피스 그래서 컨스턴트 프레셔의 서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커런트도 이제 거기에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죠. 커런트와 매그네틱 필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그네틱 플럭스 서피스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실은 이렇게 크게 구별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촘촘히 있겠죠. 플럭스 서피스가 계속 촘촘하게 있습니다. 아주 모한데 굉장히 많은 값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을 그냥 몇 개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필드라인을 이 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고 또 옆점에서 돌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필드라인이 무수히 많이 한 서페이스 상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걸 플럭스 서페이스 그 다음에 그 위에서는 프레셔가 일정하다. 그걸 바로 마그네틱 플럭스 서페이스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플럭스 서페이스를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쉽게 좀 말씀드리면 등압선으로 말씀드릴게요. 플럭스 서페이스는 압력이 서로 일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고기압 저기압 우리 뭐 이게 일기예보 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기압 같은 경우 뭐 1000, 뭐 1000,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 많이 보시죠. 등압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압선을 그려놨고요. 자, 이렇게 등압선을 그려놨는데 마찬가지로 토카막 내에서도 플라즈마 내에서 압력이 같은 부분을 딱 선으로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플럭스 서페이스라고 한다. 자, 고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산이죠. 산에서 고도 같은 점들을 연결하면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고도도. 자, 플럭스 서피스와 비슷하죠. 같은 값.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카막 플라즈마 안에도 이런 식으로 서로 압력이 같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선은 지금 두 개만 그려놨지만 이 안에도 또 같은 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고요. 높이도. 그렇지만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 토카막을 특성화할 수 있는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저 레디어스, 마이너 레디어스는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뭐 또 아스펙트 레이쇼, 인버스 아스펙트 레이쇼, 그 다음에 플라즈마 일롱게이션, 트라이앵글라리티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노멀라이즈드 베타,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컨파인먼트 인하스먼트 팩터 이런 것도 배웠고요. 또한 그린월트 덴시티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Q 프로파일, 마그네틱 시어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토카막들을 이렇게 특성화를 할 수가 있겠고 그 플라즈마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정의행으로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토카막들을 좀 정리한 그림인데요. 노란색은 슈페리칼 토카막, 아까 베스터 같은 장치를 이제 나타내게 되겠고요. 네, 베스트 같이 대학에 있는 작은 장치들은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슈페리칼 토카막 보시면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스타트라는 장치, 말 그대로 스타트죠. 시작해서는 마스트, 영국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KAEA 있고요. 미국 프린스턴에는 NSDX 장치, 일본에는 퀘스트라는 장치, 규슈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노란색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고요. 스트롱리 쉐이프드 플라즈마 모양이 굉장히 스트롱리 쉐이프드 됐다. 그러면 뭐 일롱게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다든지, 트라이앵글러티가 크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들 여기 있습니다. 더블렛2, 그 다음에 D3 토카막, 그 다음에 미국 프린스턴 PBX 토카막, 그 다음에 스위스 로장공대에 있는 TSV 토카막, 이런 다양한 토카막 장치들이 발전이 되었고요. 지금도 운전 중에 있죠. TSV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다이버터 토카막입니다. 형태가 원래 원형과 유사한 형태에서 이제 다이버터 형태로 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시작을 하네요. 다이버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PDX 토카막, 프린스턴에 독일의 아스텍스 토카막, 일본의 JT60, JT60 업그레이드, D3D 토카막, 그 다음에 Z 토카막도 여기 있습니다. JFT2M,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알카터 C모드 MIT 있는 캄파스 D 토카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UKAEA 영국에 있는 장치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이필드 토카막입니다. 장치에서 굉장히 마그네틱 필드가 높은 장치죠. 미국 MIT에 있었던 알카터 A, 이제 이게 알카터 C 토카막으로 발전해서 이제 알카터 C 모드까지 발전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한 슈퍼컨덕팅 토카막도 보시면 러시아의 T6, 그다음에 IXXB, 미국의 JFT2M, 일본의 장치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라이맨 1M, 일본의 토카막, 러시아의 T15, 프랑스의 토스프라, CI 있죠. 거기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에 있는 이스트라는 토카막 장치, 우리나라에 있는 K스타 장치, 그리고 인도에 있었던 SST1 장치, 그리고 이터가 다 초전 토카막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는 빗금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스트나 K스타나 SST1은 전부 다 다이버터 토카막이면서 슈퍼컨덕팅 토카막입니다. 그 중에서 DT 운전을 하는 장치들도 있어요. 미국의 TFTR, 영국의 Z, 유럽의 Z 장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터도 DT 운전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토카막 장치들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토카막 특성을 우리가 이런 아스펙트 레이시오로, 로우 아스펙트 레이시오냐, 뭐 하이, 라지 아스펙트 레이시오냐, 쉐이핑은 어느 정도냐, 다이버트 되어 있느냐, 이런 정도로도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플라즈마의 토카막의 다양한 배력을 통해서 토카막들을 특성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토카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토카막의 원리,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토카막을 어떻게 우리가 특성화할 수 있느냐, 플라즈마를 특성화할 수 있는 베이직 베리어블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토카막 플라즈마를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토카막의 평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을 한번 실제로 유도를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플라즈마의 안정성, 그래서 다양한 불안정성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에 플라즈마 수송,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